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광복절 경축자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광복을 두고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발언한 겁니다.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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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왜곡 뉴라이트 김용석은 물러나라! 독립운동, 독립투쟁 역사를 부정하고, 그렇죠. 독립전쟁, 독립투쟁가들을 모욕을 해요. 이거 용서하면 안 되잖아요. 저 후손으로서. 그거는 옳은 일이 아니죠. 내가 해결하겠다. 대통령도 못하고 장관도 못하는데 주권자가 김영석을 해고시켜버리겠다. 그리고 우리가 김영석이한테 요구하는 것은 무릎 꿇고 1년 동안 저질렀던 이 무단 점거했던 부분에 대해서 선열들께 사과, 또 후손들께 사과하고 해고장 받아라 라고 하겠다. 제가 이제 먼저 언론에서 들어와서 10일째가 되는 날 인터뷰할 때 언제까지 있을 거예요? 일단 저 9월 17일까지 있겠다고 그랬어요. 9월 17일은 아시다시피 1940년 9월 17일 날 광복군 창립 기념일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광복회나 역사 관련 단체에서는 국군의 날 10월 1일이 아니고 9월 17일로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죠. 네. 그런 상징적인 의미에서 9월 17일까지 못을 받고 그 전에 몰아내죠. 거취를 결정하든지 아니면 몰아내겠다. 그리고 뭐 그렇다고 그때까지 안 나간다 하더라도 저는 그때 이 철야 농농투쟁을 중지하는 게 아니라 안 하면 나갈 때까지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생활에서 시사까지 우리 동네 모든 소식 로컬 이슈 8번째 시간을 시작합니다. 저는 천안함 경실련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황인준입니다. 지금 두 분을 전문가분을 모셨는데 사실 오늘 주제는 그 최근 세간에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그 뉴라이트의 역습 독립기념관에 무슨 일이라는 주제로 우리의 민족 정신과 얼이 그 스며 있는 독립기념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두 분을 소개해 드립니다. 한 분은 첫 번째로 그 황성건 상임대표님이신데 60만세 운동 유족회의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독립운동가 흑손이면서 현재 독립기념관을 점거 농성 중인 황성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그 반딧불 뉴스의 지유석 기자님, 최근에 그 이 건으로 해서 그 여러 번 그 방문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또 기사를 생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역신문 반딧불 뉴스 지유석 기자라고 하고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해 김 관장이 임명받았을 그때부터 계속 쪽 관심 갖고 있었고,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과 즉시에 이 문제를 좀 그래도 문제제기는 필요하겠다 해서 처음 기사를 쓰게 됐습니다. 예. 더 문제의식 갖고 계신 기자님들도 많은데 제가 이렇게 오게 돼서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한번 잘 풀어가 보겠습니다. 예. 그 사실 뉴라이트 이게 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사회 각 지도층에 많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특히 그 정권에서 아주 많은 요직에 임명받은 사람들이 발언을 예를 들어서 공식 석상에서 할 때마다 그 역사 문제로 인해서 그 비판을 많이 받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전 대통령 후보였던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일제 식민 지배 시기에
한국 국적이 어딨냐. 그 당시에는 일본 국적이었다라는 얘기로 논란을 빚기도 했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현 관장 김영석 관장의 역사 인식 대체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그렇게 우리한테 문제가 되는 건지 한번 우선 발제 차원에서 말씀을 해줘 보시죠. 예. 네, 지금 이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의 문제는 단순한 이 사람 개인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뉴라이트 세력의 그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저희들은 봐야겠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독립운동의 역사를 부정하고 또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특히 건국절 논란을 일으킨다거나 지난 8.15 때 마치 광복이 연합군의 선물이라는 개변을 드러놓은 이런 행위들은 우리가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그 친일적 이제 대표적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근데 이것이 하나의 세력으로서 우리 사회를 그동안에 윤석열 내란 그 정권 하에서 우리 역사단체 곳곳에 그 기관장으로 지명이 되고 또 임명되어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단순한 김영석 개인의 관장직을 우리가 사퇴하라는 이런 요구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상당히 침투해 있는 친일적 뉴라이트 사관 및 인사들을 좀 청산해야 되는 그런 이제 큰 과제를 우리가 앞에 두고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 뭐 제 생각에는 확실히 우리가 그 일제 식민 지배에 대한 청산이 이루어졌는가라는 걸 고민을 해보면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첫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그 주요 이제 경찰이나 법조 그리고 사실 우리의 헌법 그 법률 관련된 것도 많은 부분을 일본에서 따오기도 했고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겠죠. 근데 사실 이들이 이 뉴라이트 역사관을 펼치고 하면서 얻게 되거나 뭐 어떤 걸 노리고 지금 이런 주장을 하는 건지 저는 그게 되게 의심스럽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 일단 첫째 뭐 뉴라이트 요새 대해서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뉴라이트는 그러니까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이제 국부로 추앙을 하고 근데 정작 그러니까 그분들 그러니까 뉴라이트의 가장 기본적인 주장은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다는 얘기고요. 그 정부 수립 초대 대통령 이승만을 추앙하는 거죠. 그런데 정작 이승만 대통령 스스로가 1948년에 정부를 보지 않았어요. 그렇죠. 상해 임시정부를. 근데 또 더더군다나 국적법을 제정할 때도 그때 이인 초대 그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사위에서 이 국적법을 48년에 만들어졌잖아요. 48년에 만들어졌었어도 우리 이전에 그 식민 지배 이전에도 대한민국에 나라는 존재했었다. 그걸 전제로 깔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뉴라이트에 갖고 있는 그 생각, 그 일단 기본적인 구조 자체가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반해 있는 거죠. 근데 왜 자꾸 이런 얘기들이 이제 벌까 하면 저는 정치와 무관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계속 어떤 보수 정권을 타고서 계속 어떤 뭐랄까 그래도 보수 지금 정치 세력들이 내세울 수 있는 게 근대화거든요. 근데 지금 현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 경제를 발전시켰다 이런 얘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 그래도 뉴라이트가 어떤 뭐 이 나라의 어떤 산업화 근대화를 이렇게 시켰다. 그거에 대해서는 가장 유력한 정당화 근거를 그 제공해 주니까 아마 그 부분에서 자꾸 보수 정권이 집권했을 때 뉴라이트에서 여기 목소리가 커지지 않나 전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사실 뭐 김영석 관장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김남년 원장이라든지 다 이런 국제연구기관장들이 그렇게 이런 요직들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경우도 다 하나의 어떤 정치적인 배경이 깔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 뉴라이트 세력. 그러니까 사실 지금 한국의 보수 정당 이 상당히 극우화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 한국의 극우는 일본의 극우 세력과도 이제 연결이 돼 있고, 그리고 극우 세력이 그 주창하고 늘 주장하는 것이 반공, 그리고 반중국, 당연히 이제 북한도 포함이 되고요. 사실 그래서
정치가 이런 사상, 역사, 왜곡된 역사에 기생을 해서 그 결집을 하고 하는데 이용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꿈을 상당히 그 지난 뭐 비록 그 탄압이 돼서 그 정권을 잃긴 했지만 다음을 또 기대하고 내내 이런 논리를 펼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사실 일본에서 대학을 다녔는데 그 한 예로 그러니까 제일 조선 한국인은 절대 일본 사람처럼 취급을 받지 않습니다. 일본엔 아직도 호적 제도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사실 교양 과목으로 배운 것이 불악 차별과 제일 조선 한국인 문제였습니다. 근데 여전히 제일 교포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제일 교포들은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호적 제도가 그대로 있는 이상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한다 그러면 좀 사는 집에서는 호적을 떼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호적상에는 아, 이 사람이 조선 출신이구나. 그럼 차별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일본에서 있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교포가 제일 조선인이 그 굉장히 뛰어난 업적을 가지고 있거나 그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거나 그러면은 귀화 압력을 넣습니다. 근데 일반 제일 조선 한국인들은 귀화하는 게 하늘의 별도 쉽지 않습니다. 3년 동안인가 5년 동안 감시 기간을 거쳐야 되고 과정도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려놓고 이렇게 차별을 하는 게 현재까지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게 뭐 일본의 국적이었다? 그 당시? 누가 그렇게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사실 그렇게 예. 그러니까 그 사상이 굉장히 위험한 게 물론 국제법상으로 봤을 때는 그 주장에 타당할 수 있어요. 송기정 선수가 이렇게 빨간 일장기를 달고 그러나 출전했던 것처럼 예. 국제법이라는 게 결국에서는 강대국의 힘의 논리의 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제하에 어떤 우리 민족의 국적이 일본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어떤 강제의 질서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약자의 어떤 목소리는 철저하게 묻혀야 된다. 우린 그 주장에 순응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설파하는 거죠. 전 그게 가장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더구나 두 번째, 김영석 관장이라는 한 사람에 대해서만 한정을 해서 볼 때는 그 사람은 일단 입만 열면 왜곡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첫 번째, 사실관계가 다르죠. 이게 광복절 기념사에서도 그렇고, 두 번째 이제 엊그저께 이게 국회에서 기자회견 하셨죠. 거기서 백범일지를 인용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결국에서는 그 사람 얘기가 그 백범일지 김구 선생도 어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발언권이 약화될 걸 걱정하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펼치거든요. 그런데 김구 선생님의 다른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다른 얘기가 나와요. 제가 하나 인용해 드릴게요. 지금 제가 갖고 온 글이 김구 선생님께서 이제 도산 안창호 10주기 때 발표한 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안창호 선생님 영전 앞에서 선생이여, 우리 조국이 해방된 것을 10으로 나눈다면 그중 7분은 우리의 애국적 선연들의 피와 땀일 것이요. 그 7분 중에는 선생의 노력, 즉 안창호 선생님의 노력인 거죠. 선생의 노력 또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 최후의 3분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못한 까닭에 우리의 해방은 사전상의 새 해석을 올리지 않으면 안 될 기괴한 내용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김구 선생님께서도 우리의 노력을 더 강조했던 것이지 어떤 뭐 광복이 연합군의 선물이다 이런 얘기 자체가 우리 그동안의 어떤 독립운동가들의 어떤 그 피 흘림 그런 걸 다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죠. 더더군다나 김구 선생님의 어떤 생각까지도 왜곡하게 되는 거고 그런 면에서 그런 사람을 어떤 공공기관에 둔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까 저는 100% 동감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지금 현재 점거 농성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지금까지 어느 정도 농성을 하셨는지요? 독립기념관에서? 저희들이 8월 20일 날 오후 1시부터 독립기념관 별의 누리관이라는 행정동이죠. 그곳이 이제 관장이 4층에 있는 집무실이니까 그 동을 이제 점거를 했는데 저를 비롯한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 중심이 되고 그다음에 역사단체들이 이제 서울서 내려오고 또 천안에 계시는
이 문제를 함께 이 시민사회단체. 하셨던 천안 시민사회단체들이 합류를 해서 점거를 했는데 두 군데로 나누어서 지금 점거 중이에요. 하나는 본진이 1층 입구에서 천막을 치고 주진영을 치고 거기서 이제 초기에는 잠을 자고 이렇게 동성을 했죠. 그러다가 며칠이 지나서 탄 더위가 가신 다음에 우리가 거기서 이제 풍차 노숙하는 모습을 보고 그 천안 시민이 또 오셔서 그 텐트를 이렇게 쳐주셨어요. 그래서 며칠 전부터는 텐트에서 자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진영은 이제 그 건물의 4층에 이제 관장이 있는 그 복도, 관장실 앞을 점거하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광복회에 속한 후손들이죠. 후손들이 이제 연로하시니까 아무래도 좀 실내에 어느 정도 그 냉방이 되는 곳에서 이렇게 기거하기 그렇게 만드는 두 가지 구조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보통 보면 국민들이 광복회만 알고 있거든요. 근데 광복회는 어떤 단체냐 하면 유일한 독립운동가 후손의 유일한 공법단체입니다. 국가가 모든 그 보살핌을 주는 건물도, 사무실도 주고 상근하는 월급도 주고 이런 이제 곳인데, 국가보훈부가 이제 그 주기관으로 돼 있죠. 근데 광복회는 그 태생적으로 독립운동가 후손을 한 명, 수권자라고 일컫는 한 명에게만 모든 수권을 몰아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분이 수권자가 또 광복회원도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독립운동가가 있고 후손이 형제자매에서 10명이 있다 그러면 그중에 한 명만 대표로 수권을 주고 나머지 9명은 아무것도 주지 않는,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위헌적 소지가 있는 그런 이제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독립운동가 후손 중에서 광복회원이 아닌 후손이 훨씬 많은 것이죠. 아, 그렇군요.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22일째 농성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국민들의 참여도 높아지고 있고, 또 전국에서 오는 그 위로와 또 그 격려의 답지도 많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까지 농성을 하시면서 김영석 관장과 뭐 대화할 기회는 있었나요? 한 번 출근을 시도했었어요. 아, 그걸 저지를. 그런 이제 저희도 저지를 했고, 그 출근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 후손과 시민단체장들이 질문을 막 했었죠. 당신의 역사관은 무엇이냐, 예를 들면. 예. 근데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비상식적인 답변만 계속하고 결국 후진을 해서 차에 타고 뭐 도주를 하고. 비상식적인 답변이라 하시면 예를 들면 하나 뭐 소개를 해줘 보시죠. 그러니까 뭐 건국절 그 건국절. 논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그날 도주를 한 다음부터는 이분이 자기가 집무실이 있는 곳으로 나타나지 않고 주변에서 뭐 이렇게 집무를 본다는 소문도 있고, 또 아예 경 밖에 어떤 그 카페 같은 곳에서 앉아서 직무를 보기도 하고 도주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20일째. 그렇군요. 사실상 그 직무가 정지되는 상태로 봐야겠죠. 그 지금 직원들도 소재 파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일단 버티기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독립기념관이 이제 뭐 저도 이제 아산 출신이고 그 일본에서 유학을 했기 때문에 일본의 친구들이 오면 독립기념관을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가면 이 친구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 고문하는 장면 같은 게 예전에 밀랍 인형으로 다 돼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더군요. 그런 전시물도 좀 바뀌었고, 얼마 전에는 육사에서 홍범도 장군 흉상을 없애는 걸로 또 시끄러웠고, 이런 것들이 뭐 교육이나 이 전시물도 마찬가지고, 이런 흐름들이 뭔가 반대 의견처럼 이렇게 공론화가 되고 하는 게 저는 사실 되게 두렵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교육에 미칠 영향 같은 것들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좀 더 그 교육적으로 그 아이들한테 현대사, 근대사보다도 현대사가 정말 중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김영석 관장이 작년에 취임을 할 때 일성이 기억하시겠지만은 반민족 행위자로 친일 인명사전에 올라 있는 약 이제 4,900명 가량 되는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정한 그 인물 중에서 왜곡되어서
평가되는 사람들이 많다. 그분들을 다시 재평가해야 된다. 이런 말부터 시작을 했어요. 기억합니다. 네, 그런데 민족문제연구소가 친일 인명 사전을 펴낼 때 원래 5만 명 정도를 사실은 예상을 했어요. 친일 반민족 행위자를. 근데 워낙 5만 명을 뽑아 올리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유지가 안 될 정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되어서 10분의 1로 줄인 것입니다. 그중에 이제 핵심적인 5천 명 가량만 지금 친일 인명 사전에 올라 있는 것인데, 근데 그 사람들의 행적은 너무나 명백한 친일 행위자죠. 반민족 행위자에 속하는 자들이죠. 이런 시작부터 김영석은 이제 이런 그 친일적 사관을 가진 표시를 내기 시작하였고,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그것을 서슴없이 막 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상당히 이제 계획된 의도가 있는 그런 세력에 의한 우리 국민들에게 표하는, 저는 이제 반역적 행위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리고 역사 내란의 죽음에 해당된다라는 표현을 제가 쓰기 시작했는데요. 역사 내란이요. 네, 역사 내란. 예. 뭐 다른 말하면 역사 쿠데타를 하는 세력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목적은 무엇일까? 뭐 리박스쿨이라는 곳도 결국 맞습니다. 이제 그런 행위를 예. 하는 이제 집단들인데, 아주 어린 학생들에게부터 계속 이제 그런 학습을 시키는 거잖아요. 일종의 세뇌 형식으로. 예. 지금 독립기념관의 이자가 차지하고 앉아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념관에 전시되어 있는 전시물을 변경하거나 또는 선택적으로 전시를 하거나 하는 행위가 굉장히 위험한 것을 그렇습니다. 하는 것이고, 또 교육적 측면에서도 매우 우리가 경계해야 될 그런 입장인 것인데, 저는 두 가지로 보고 있어요. 첫째는 국가보훈부의 보훈정책 중에서 독립운동 역사에 대한 보훈정책. 국가보훈부는 세 가지의 큰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립운동, 그다음에 호국보훈, 그다음에 민주화운동에 대한 보훈. 이 세 가지 큰 축을 갖고 있는데, 소위 말하는 전쟁 호국보훈이 7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독립운동, 그 다음에 민주화운동인데, 우리 사회가 지금 혼란스럽고 지향하는 바는 어쨌든 정신적으로는 독립운동의 뿌리, 그다음에 문제운동의 그 뿌리가 지금의 미래를 생산하는 교두보 역할을 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맞습니다. 전쟁용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런데 국가보훈부가 지금까지 이 태생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 두 가지의 중요한 척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고 전쟁과 호국보훈 중심으로 보훈 정책을 끌고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훈부의 정부 기념식 3.1절 8.15, 그다음 60만 세 운동 기념식 같은 게 정부 공식 기념식인데, 거기 공식 기념식의 컨텐츠를 봐도 그러한 부분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재인식들을 하지 못하고, 예를 들면 60만 세 운동 정부 기념식이 만들어진 지가 5년이 됐습니다. 올해 5번을 했는데요. 제가 그 영상을 전부 다 한 5시간 분량을 세 차례 해서 우리 유족 회원들과 분석을 한 결과를 보고 놀라웠습니다. 뭐냐면 그 분석을 하면서 저희들이 주요시 생각했던 게, 기념식에 기념사를 한 국무총리나 국가보훈부 장관의 메시지, 그 다음에 기념식상에 영상이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가, 세 번째는 리플렛 등 자료들에 어떻게 표시가 되었는가, 그 다음에 사회자는 어떠한 용어를 많이 썼는가,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분석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나온 게, 그 5시간의 5년치의 분량 속에서 60만 세 운동을 마치 학생운동이라고 폄훼해서 하는 중심이 거의 다였어요. 근데 60만 세 운동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학생 중심이 아니었고, 민주화운동이죠. 아니요, 그거는 이제 60 항쟁이고, 아, 지금 60 60만 세 운동을 말하는 거죠. 아, 예, 2026년. 예. 근데 60만 세 운동의 정신은 당시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들이 중심이 되어서 천도교와 결합을 해서 민족진영과 함께 통합의 역사를 쓰고 거국적인 3.1운동 다음 역사를 만든 그런 운동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운동이 그 다음에 신관회로 이어지고, 또 2년 뒤에 광주 학생 독립운동으로 이어져서 우리가 3.1운동, 60만 세 운동, 광주 학생 독립운동을 3대 독립운동이라고 칭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일제가 1926년도 60만 세 운동이 일어났을 때 60만 세 운동을 왜곡 축소하기 위해서 두 가지 사건으로 분류해서 재판합니다. 하나는 중심이 됐던 사회주의 독립운동가, 소위 말하는 항일혁명 조선공산당의 사건으로 한 축을 묶고, 이분들을 전부 치안유지법으로 해서 중형을 언도합니다. 다 이분들이 고문으로 돌아가세요. 그렇군요. 권오설, 권오상,
이런 분들이 다 34살, 28살에. 그렇게 해서 조선 공산당 사건으로 묶어서 처리하고 또 하나의 축은 60만세 운동 사건이라는 것을 이렇게 축을 만듭니다. 그것이 학생 11명을 묶어서 저희 할아버지도 이제 그 축 속에 들어갔죠. 그러시죠. 그래서 모두 사건으로 징역 1년만 선고해서 끝내는데 그래서 60만세 운동 일제가 마치 학생들이 일으킨 그런 작은 사건이다 식으로 축소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해방 이후에 이승만 정권, 박정희, 전두환 이어진 군사 정권들이 이념의 굴레를 씌워서 60만세 운동을 일제의 논리와 같은 학생운동이라고 그렇군요. 짜왔던 것이거든요. 그것을 지금 국가본부가 그 역사 왜곡을 일제의 논리 그대로 앞세워서 5년간 행사를 치루었던 것입니다. 8.15 행사와 과거 5년간. 네네. 예. 행사들도 보면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국가가 거행하는 그런 국가기념식에서조차도 역사의 근본적인 문제를 왜곡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두 번째로는 나는 우리 역사학자들이 굉장히 좀 반성하고 전신 차려야 될 부분이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사학자들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역사 문제에 대해서 응해할 것이다.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제가 제시하고 싶고 또 그들이 이 중등 교과서를 편찬하는 위원들이잖아요. 중등 교과서에 우리의 그런 그 참 역사들을 담지 못하고 왜곡된 역사들을 계속 실어왔던 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과서, 역사 교과서 문제가 계속 거론되고 있었고요. 이런 문제들이 반복된다는 것은 결국 이제 이런 역사 문제를 책임져야 될 집단들이 어떻게 보면 좀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또 비양심적으로 해왔다. 그렇게 이제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저도 한 말씀을 말씀하시죠. 좀 길게 말씀하셔서. 황 대표님께서도 이렇게 역사 문제를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저는 그 결과가 리박스쿨인가 네, 그런 거 아닐까 생각을 해요. 저 요번에 이렇게 광복절 기념사 논란 그 기사를 쭉 봤는데 댓글 보면은 의외로 김영석 관장의 말에 동조하는 댓글이 굉장히 많아요. 그 연합국의 선물로 우리가 된 거 아니냐. 원자탄 떨어뜨려서 된 거 아니냐. 또 그 말을 또 받아서 김영석 관장이 또 그 국회 기자에서 또 그 얘기를 또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제대로 좀 어떤 역사라든지 그런 이렇게 물론 뭐 그게 연합군의 어떤 승리에 힘입은 바는 있지만 이 김구 선생의 말씀처럼 우리가 치를 했고 나머지 3이 이렇게 들어왔던 그런 역사만 제대로 우리가 습득을 했었어도 그런 댓글들은 달리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지금 같은 경우에 인터넷이고 그 소셜미디어고 댓글이고 그냥 아무나 그나 막 진짜 어떻게 보면 좀 속된 말 휘갈겨 쓰는 시절이잖아요. 자꾸 이런 것들이 자꾸 나와버리면은 이게 계속 재생산되니까 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하고 좀 이게 진짜 그 김영석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구나. 전 이런 생각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2차 대전이 연합국의 승리로 끝난 그 덤이었다. 그러면은 사실 뭐 이제 과거에 그 2차 대전 일본이 패전을 하고 그 신탁 통치와 반대로 완전히 갈려가지고 막 굉장히 시끄러운 적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 만약 그 주권 항쟁 운동, 우리의 그 독립 운동이 없었다면 아마도 신탁 통치로 갔다가 그냥 뭐 엉뚱하게 됐을지도 모르는 일이거든요.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일본도 문제인 것이 또 이제 일본 문제를 사실 일본의 아픈 부분을 거론하자면 일본 젊은이들은 근현대사를 모릅니다. 메이지 유신이나 그것까지는 잘 압니다. 근데 실제 전범국이었나 전쟁을 일으킨 국가였나조차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또 문제인 것이 언제부터인가 몇 년 전부터인가 국사가 선택 과목이 그게 몇 년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국사 쪽은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이 선택을 하다 보니까 일반 학생들은 선택을 하기가 힘들답니다. 왜 그러냐면 필요한 그 등급을 따내기가 힘든 게 국사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사를 선택을 안 하고 그래서 최근에 20대 젊은 남자들의 극우화 성향도 이 역사를 모르는 데서 기인된 것이 아닌가라는 사실 생각이 뭐 일본 듭니다. 말씀하셨지만 저는 한국은 한국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역사 바로 세우기에 다들
실패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본은 일본대로 또 일본은 우리 계속 실패했다고 얘기하기는 좀 너무 서글프니까 그건 이제 앞으로 바로잡으면 바로잡아야 예. 되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본은 그래도 절대 지금까지 자기 어떤 침략 전쟁에 대해서 사과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한국 정부, 특히 보수 정부는 어떤 뭐 한일 우호 관계를 먼저 내세우면서 그런 역사를 덮는 거에 그렇게 동조해왔단 말이죠. 아니, 특히 사과는 예. 확실히 이제 우리가 사실관계는 사과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황도 있었고 예. 그리고 이제 총리도 고노 다마도 있었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 예. 그런 망언을 하는 아주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정치인들 그리고 이제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를 한다든지 그 요번에 총리 후보자도 아마 무시무시한 사람이 될 것 같이 생각이 근데 되는데 제 얘기를 끝까지 드리자면 예.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번 민주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왜냐면 이제 보수 정부가 자꾸 이제 일본의 어떤 역사 가리기 그런 거에 동조해 왔다면 예. 지금은 이제 우리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고 그 요번에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일본에 먼저 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과거사 문제는 좀 실용 때문에 좀 약간은 좀 뒷전으로 밀린다는 것을 좀 굉장히 좀 불편하게 불편하셨군요. 예.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걸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어떤 과거사 물론 한일 관계도 중요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거사였던 그런 것이 없어지지는 않거든요. 계속 그런 것들이 발목을 잡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죠. 이제는 좀 더 강한 목소리를 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 지금 이런 문제가 이제 일본하고 관계는 그 두 가지의 상황이 이렇게 상충되고 있다고 봐요. 하나는 역사 문제의 과거사에 대한 미정리 부분의 부분. 이것은 이제 우리 가슴 속에 영원히 남아있는 부분이에요. 해결되지 않고. 또 하나의 축은 지금 현재와 미래의 협력적 관계, 경제적 협력이라든지 이국 국가로서의 국제사회에서의 서로 위상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두 가지가 서로 상존하고 있는 것이, 모순이 상존하고 있는 것인데, 이제 이것의 이제 후자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부분은 정치권이 이것을 이제 책임지고 끌고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그 정치권에서도 책임 있는 정치는 과거의 역사를 충분히 반영해서 끌고 나가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의무들을 지금 정치권에서 충분히 소화시키지 못하지 않느냐라는 우리가 아쉬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전면부에 말씀드린 그 과거의 문제,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계속 남아 있잖아요. 지금 위안부 문제, 그다음에 징용의 문제, 그다음에 이런 역사적인 여러 위해결 문제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으쌰으쌰 대모만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각계각층의 저희 자칭 전문가라고 하는 아까 말씀하신 학자 그룹, 그다음에 시민사회 단체, 그다음에 저희같이 당사자의 유족들, 독립운동가 후손들, 단체들, 이런 단체들이 유기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국제사회에 호소를 하면서 또 우리 국내 문제로 여길 것이 아니고 독립운동의 역사에 처절한 부분들은 이제는 국제사회에 충분히 끌고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일제가 한 잔악한 행위들이 반인륜적이고 반인간적 행위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전쟁 역사 속에서. 그건 비단 우리에게뿐만 아니고 중국에게도 행했고 뭐 나라에 피해를 준 것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상존하고 있는데 근데 저희들 유족회 입장에서도 60만 세 운동 유족회에서 바라보는 이 일제 그 간악한 그 탄압들 중에서도 공문의 행태들을 보면 예를 들면 권오설이라는 이 60만 세 운동의 주동자가 계세요. 이분은 이제 건국훈장 독립장을 2005년도에 받으신 분인데 고향이 이제 경상북도 안동이었어요. 안동인데 이분이 조선공산대 책임비서를 하셨고 34살에 서대문 용무소에서 고문으로 옥사 순국을 하십니다. 근데 그 고문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이분을 철관에 가두어서 용접을 했어요, 일제가. 그래서 그 용접한 것을 가족도 못 보게 해서 이제 안동으로 기차로 실어서 헌병이 호위하는 가운데 공동묘지에 평정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참배도 못하게 했거든요. 이제 이런 엄청난 반인륜적인 잔인한 면들이 있는데, 근데 그 공동묘지에 이제 있는 분이 지금도 그 후손이 국립묘지를 안 옮겨요. 왜냐하면 국립묘지에 친일파들이 많이 누워 있으니까.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잔인무도한 일들이 이제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위안부의 문제도 이제 같은 맞습니다. 문제인데 예.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더 어떤 한 단체들이 끌고 나가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좀 연구자들도 많이 붙고 해서 이제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서 극복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사실 그 이전 그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는 그 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그 대통령도 일단 민주당이 배출을 했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민사회 단체가 예를 들어서 정치인을 아니면은 핵심 기관장을 임명할 때 뭔가 법적으로 우리가 그 절차상에서 그걸 미리 검증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제가 볼 때는 입법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는 뭐 해결이 안 되지 않는가라고 사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이것도 하나의 어떤 독립기념관뿐만이 아니라 또 공공기관장 같은 경우에는 정권 바뀔 때마다 그냥 이제 보훈하는 이런 자리로, 저는 이게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어떤 공공기관장의 이게 정권 바뀌었으니까 전 정권에서 임명한 사람들 다 나가라, 이런 거는 정말 궁극적으로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래 독립기념관의 문제는 조금 다른 얘기인 거죠. 이거는 일단 뭐 독립기념관 어떤 설립 취지와 맞지 않고 그 어떤 사고방식이 이게 왜곡된 인식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 특히 이런 역사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좀 한번 공개적으로 하는 필요는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사청문회요? 예. 인사청문회법도 뭐 과거 예. 윤석열 정부 때 워낙 그게 파행을 겪다 보니까 이게 과연 필요한 것이냐라는 얘기까지 사실 나왔었잖아요. 그 이제 대표님 의견도 하나의 또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이 문제를 정부에서 22일 끌어오면서 예.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가를 쭉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첫째 본 게 독립기념관 법이었습니다. 독립기념관이 어떻게 생겼고 어떤 목적으로 생겼으면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를 법으로 정해놨어요. 이 법이 독립기념관 법입니다. 특별법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법에 의해서 독립기념관이 만들어지고, 독립기념관이 특수법인으로 설립이 되고, 독립기념관에 운영하는 자기들의 법인 정관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독립기념관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그 독립기념관장을 임명하는 절차는 보통의 기타 공공기관 같은 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기타 공공기관장의 임명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의 입맛이 맞는 사람들을 이제 채택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독립기념관은 매우 특수한 법인입니다.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왜냐하면 이 독립기념관이 수십 년 전에 만들어질 때 오로지 국민 성금에서 만들어졌어요. 총 약 700 몇십억이 투입됐는데 현재 금액으로 약 2천억이 가까이 된 그런 금액이었어요. 저도 성금 냈습니다. 땅을 사는 것부터 건물에 이르기까지 예. 우리 부모님, 우리 모두가 냈을 겁니다. 예. 심지어 초등학생도 냈으니까요. 이렇게 설립된 독립기념관이 제가 살펴보니까 국가보훈부, 소위 보훈부를 중심으로 한 최상위 포식자가 국가보훈부가 있고, 그다음에 독립기념관, 그다음에 독립기념관이 밑에 자회사를 상법상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영리법인을 형태를 치고 이익을 취하는 이런 그 지배구조를 갖고 있는 집단으로 이렇게 변모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그 기념관장뿐만 아니고 독립기념관의 정관상 이사가 15명으로 구성이 되게 되어 있는데, 당연직 이사가 3명입니다. 첫째 독립기념관장, 두 번째 광복회장, 세 번째가 국가보훈부의 담당 국장, 3명이 당직 이사거든요. 예. 그 다음에 나머지의 4명이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협의체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4명을 국민대표로서 들어오게 돼 있고, 나머지 8명이 이제 국가보훈부 장관이 이렇게 임명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 있어요. 그렇다면
이사회의 정리를 좀 이제 네, 빨리 이 해야죠. 이사회 시간이 구조조차도 얼마 안 남았어요. 매우 합리적이지 못한 상황입니다. 예. 지금 현재 구조로 봐서도 결국 독립기념관이 자기들끼리 해먹는 모험 마피아 집단이 되어 있다. 이런 표현을 제가 쓸 만큼 아주 부패적인 상황이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 지금 그 자회사는 김영석 관장의 역사관만이 뿐만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가 예. 심각히 상존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아까 말씀드린 독립기념관 밑에 있는 자회사라고 하는 그 회사가 주식회사 상법을 만드는 출자를 독립기념관에 하고 그 회사의 대표이사를 독립기념관의 직원이 대표이사를 번갈아 맡고 그 다음에 상권 및 여러 가지 그 시설 유지 관리에 대한 것을 매출을 75억씩 올리면서 75억 원을 계약하면서 모두 수의 계약으로 독점 계약권을 주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너무 기가 막히는 그러니까 거죠. 운영 방식이나 이제 그런 그렇죠. 구조적인 문제도 지금 지적을 근데 해주셨네요. 심지어는 출입할 때 우리 2,000원 주차비를 증거하지 않습니까? 국민의 돈으로 만든 곳에 주인인 국민이 돈을 내고 주차를 해야 되는 이런 웃긴 상황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이게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예. 그 사실은 저희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 한 1분여 정도에 뭐 좀 넘어도 상관없습니다만 지 기자님부터 먼저 그 마무리 말씀을 한번 해줘 보시죠. 예. 글쎄 뭐 제가 네. 얼마만큼 좀 제대로 잘 전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 이 기회에 좀 더 우리가 정말 제대로 좀 지난 역사를 잘 알고 있나 저는 뭐 좀 그런 걸 돌아봤으면 좋고 우리 선생님 저도 그 오늘 이제 기자회견도 황소연 작가님 오셔서 기자회견도 하셨지만 이게 독립기념관이 이렇게 정말 보훈부가 유착돼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다음 우리가 이게 독립기념관에 정말로 관심이 있었나 이런 좀 예. 별을 되돌아보게 되고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국민들이 더 우리 국민들께서 더 독립기념관에 애정하고 사랑하는 기관을 예. 거듭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뭐 사실 그 구조적인 문제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거는 제가 좀 약간 뇌리에 팍 박힙니다. 그 정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예정된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되고 있어서 그 대표님께서 그 마무리 발언 한번 해줘 보시죠. 예. 현재 독립기념관은 어쨌든 그 부정부패가 만연한 수십 년간의 누적된 결과이다. 그리고 김영석 관장은 이미 사실상 퇴출이 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단지 남아있는 것은 국가본부가 파면이냐 해임이냐의 절차를 행정적 절차만 남아있다고 보면 그렇게 규정하면 되고요. 나머지 그럼 지금 파행적으로 운영되어 온 독립기념관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 정상화를 위한 국민적 염원을 담아서 새로 세팅을 해야 된다, 기념관이. 그리고 여기 현재 책임이 국가본부가 책임이 첫째고, 그 다음에 광복회가 두 번째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이 두 사람이 당연직 이사이기 때문이에요. 이 당연직 이사라는 것은 책임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22일이 지나도록 별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히 생각하지 않고 있다. 네. 그저께 장관이 한번 넘어왔게는.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그 두 국가기관과 상징적인 광복회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서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 저희 로컬 이슈 8번째 시간인데 그 오늘 아주 그 요즘에 그 문제가 되고 있는 독립기념관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로컬 이슈는 계속됩니다. 그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분 인사 올려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